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국의 불상과 불화 41쪽입니다. 고려시대는 아미타불화, 조선시대는 석가모니계 불화. 석가모니계 불화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인공인 불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산회상도의 주인공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팔상도의 주인공도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나한조사도의 그 주인공도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런 석가모니 불화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화를 각 주제별, 시대별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야기 주제가 내용 같은데 쪽수가 달라져.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요거 보셨죠? 네네네. 제가 이걸 네네네. 내용 같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재를 입수를 못해갖고. 불화를 통해서 큰 흐름을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불상까지 세밀하게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가서 보면은 그 불상 뒤로 후불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나 불상이나 그 부처님의 존상이 같기 때문에 앞에 불상을 그대로 보고 그 불화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불상은 그 불화와 비교하면서 그냥 통일신라 시대 하면은 석굴암 불상을 명작으로 치죠. 그래서 그 석굴암 불상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아미타 불상, 대표적인 아미타 불상에 대해서 그 불화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조선조 시대는 또 조선조 불화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불상과 유사한 그런 그 불상들을 찾아서 설명해서 그 통일신라, 고려, 조선조의 그 불상의 특징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비단의 채색으로 그려진 가장 오래된 그림은 대개 그 고려 불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려 시대에 그 대표적인 유물하면 옛날에는 고려 청자라고 그랬지만은 요즘은 고려 시대 하면은 고려 불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라고 말할 때에는 고려 불화가 이렇게 연구가 되지 않았었고 많은 작품이 그 발표가 되지,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고려 불화가 한 160여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회화는 5종 손가락에 꼽고,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부분도 그림입니다. 그래서 고려 불화가 얼마나 그 대단한지 고려 청자를 앞서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대표하는 그러한 그 문화재를 들려면 우리가 수목산수화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그런 대표적인 그런 그 문화재가 있는데, 삼국시대는 뭐예요? 고분미술이죠. 금으로 반짝반짝한 금관이라든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금속 공예가 또 삼국시대는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고려 불화, 조선조 불화가 대단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려 불화, 조선조 불화 국보로 엄청 많이 지정이 됐고 보물도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불화가 종교화가 아니고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술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보보물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흔하게 그냥 불화가 도처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소도비 같은 데서는 불화가 수십억, 돈으로 따지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은 수십억에 거래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귀중한 문화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려 불화를 보면은 조선시대에는 그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석가모니계도 있지만 무슨 상중하단으로 불단을 나누어서 뭐 성광열의 감로왕도 지장부살도 굉장히 많지만은 어쨌든 고려시대는 아미타불화만 존재를 합니다. 석가불화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아미타불화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불화부터 먼저 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볼 때 주제가 달라지면은 그 교과서를 보면서 일단 읽고 그 슬라이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교과서의 내용과 슬라이드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이거 내용 안 읽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같이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그 불화를 처음 볼 게 아미타불화입니다. 그래서 그 아미타불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고 잠깐 5분 정도 읽겠습니다. 같이 그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불토 가운데 아미타불이 거주하는 곳을 서방종토, 즉 극락이라 합니다. 현재 서방 극락세계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은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유행한 대중적인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아미타불은 인도에서 범어로 아미타유스, 아미타바라고 했지만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아미타라고 소리나는 대로 음사되었습니다. 이 아미타불에 대해서 언급한 아미타경전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등의 정토 3부경인데 이 가운데 가장 늦게 성립된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관경변상도는 줄여서 관경도라고 하며 극락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미타불화의 기본이 됩니다. 이처럼 아미타불화는 그 내용에 따라서 광경도, 극락에서 아미타불이 대중을 위해 설법하는 아미타 설법도, 아미타불이 왕생자의 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아미타 내용도 등으로 세분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짓고 닦는 만큼 그 보호를 받는데 착한 일을 하면 죽은 후에 서방 극락 정토에 갈 수 있으나 악행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지옥도와 대비되어 선인 선과가 강조된 것이 아미타불화입니다. 관경본상도는 1번의 그 관경변상도는 그 내용이 복잡해서 그 경전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보기로 하고 첫 번째 볼게 두 번째 표시된 39쪽에 아미타불의 무량한 설법, 아미타 설법도 하고 그 다음에 왕생자를 맞이하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내용도를 슬라이드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미타 설법도에 대해서 잠깐 그 내용을 보면은 아미타 설법도는 서방 정토에서 무량한 설법을 하고 있는 아미타불이 단독으로 그려진 아미타 독존도,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또는 아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의 아미타 삼존도, 그 다음에 아미타불 등등 이런 그 8보살과 함께 그려지는 4보살과 그려지는 아미타 오존도, 또 8보살과 그려지는 아미타 구존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아미타 삼존도는 아미타불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표현된 불화로 아미타불의 손모양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과 8보살인 아미타 구존도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왕생자를 맞이하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내용도입니다. 아미타 신앙은 결국 서방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왕생자가 선행을 쌓고 연보를 잘 행하면 임종시 구름을 타고 왕생자의 집까지 몸소 마중을 나와 그를 서방 극락으로 인도해 간다고 합니다.
즉 아미타 내용도란 구름을 탄 아미타불 일행이 왕생자의 집으로 날아와 그를 극락정토로 데려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서 또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미타불화, 아미타 설법도 하고 내용도입니다. 아미타 설법도는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아미타 설법도라고 하면 되고요. 아미타 내용도는 부처님이 서 계신 입상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화면이거든요. 한 페이지 넘기셔야 돼요. 페이지 넘겨야 돼요. 넘겨야지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비단에 그려진 채색된 그 고려 불화는 고려 시대의 고려 불화로 볼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시원을 올라가 본다면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그 시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 보다시피 고구려 집안 장천 1호분에서 예불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고려 시대가 아니고 5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레이저 포인터 가운데 요거요. 아니 요거요. 아, 네네네. 여기 보이시죠? 부처님이 그 완전한 부처님이 그 광배, 대좌 그리고 여기 사자가 2마리 그려져 있고요. 선정인을 하고 앉아 계시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이것을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각 대좌에 그 광배 그 불신이 있고 통견으로 선정인을 하고 앉아 계시고 여기 그 두 부부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연대가 올라가는 그런 그 불화, 벽화에 나타난 불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벽화에는 이런 그 예배도뿐만이 아니라 불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분 벽화를 보면 연꽃으로 도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구려 쌍용총 불교 의식 행렬도를 보면은 스님이 크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시종이 머리에 향환이라고 그러나요? 향불을 들고 가는 그런 행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라고 그러나 더 크게 그려졌죠. 크게 그려지고 승려가 지금 앞서가는 그런 그 모습이고 작게 그려진 인물들은 시종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신분에 따라서 그 크기에 차이를 두어서 그 어떤 신분인지를 그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구려 고분 벽화 외에도 불교적인 요소들이 그려진 고구려 고분 벽화 외에도 이제 그 종이에 비단이 아니고 종이에 그려진 사경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앞머리에 그려지는 사경 그림은 그 넓은 의미에서 불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연대가 올라가는 그 경전인 그 화엄경 변상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색으로 물들인 닭종이, 우리 전통 한지죠. 여기에 보면은 앞머리에 그려진 그 사경의 앞머리에 그려진 그림인데 금과 은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그린 건데 전각을 배경으로 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에 보살들이 지금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 정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연못 같은 물 위에 지어진,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물결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은이 돼 갖고 이렇게 산화가 돼서 까매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물 위에 지어진 정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노란 거는 은이고 까만 거는 은이 저렇게 변해서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금과 은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디테일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황룡사의 연기법사가 발원을 해서 의본, 정득, 두호, 광득 등 여러 화사가 그렸는데요. 그 겉표지 그림에 보면은 신장도하고 보상화문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 이게 보상화문이고 이게 신장 그림입니다. 그래서 신장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까맣게 변한 게 은이에요. 은. 그리고 번쩍번쩍하는 노란색은 금입니다. 그래서 연봉오리를 이렇게 그렸고, 그리고 신장의 발가락인데 이렇게 힘차게 뻗은 이런 발가락이 아주 필선이 힘찬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은이 변해서 지금 검은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상의 얼굴인데 금으로 그렸습니다. 선묘, 금으로, 금선으로 그린 선묘인데, 보면은 얼굴이 달덩이 같이 둥글고, 눈, 코, 입이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750년경에 조성되었다고 하는 석굴암 불상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석굴암 불상을 보면은 허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온 그런 육감적인 그런 몸매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가면 이게 원통이 돼. 이렇게 붙었어. 이게 다 붙어갖고 허리도 없고 이렇게 뭐 다 그냥 이렇게 블록을 쌓은 듯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통일신라 시대는 이렇게 사람의 인체의 모습대로 이렇게 그린 것을, 볼륨감이 나타나게 그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옷도 이렇게 물에 젖은 것처럼 몸에 착 밀착이 되어서 어떤 몸매가 드러나게, 조선시대 되면 옷을 아주 두껍게 입어서 몸매가 드러나지 않지만, 통일신라 시대의 보살상들은 이렇게 밀착된, 이렇게 몸이 물에 젖어서 이렇게 다 드러나는 듯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처님도 뭐 허리가 들어갔죠. 허리 표현이 돼 있고 가슴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조선시대 불상 보면 목이 이렇게 어깨랑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고려나 통일신라 시대 보면 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표현이 되어 있고 어깨도 넓고 당당하고 이렇게 아주 팽창된 그런 평면적인 그런, 조선시대 보면 이렇게 평면적이 되거든요. 이런 허리, 가슴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육감적인 그런 인체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이렇게 머리 모양도 통일신라 시대하고 고려조선하고 다른데, 머리 모양 보면은 중앙계주라든가 정상계주가 없어요. 고려시대 보면은 머리 가운데, 이따 보시겠지만 중앙계주, 둥근 구슬이 생기고, 조선시대 가면 정상에 또 둥근 구슬이 또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런 머리 모양 보고도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손 모양이 이게 무슨 손 모양입니까? 오른손 내리고 이렇게 한 것이 항마촉진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 항마촉진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우견편단,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벗은 그런 우견편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는 이런 식으로 옷이 표현이 되고, 고려 시대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옷이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옷을 아주 굉장히 얇은 옷을 입었어요. 굉장히 얇은 옷을 입어서 몸의 굴곡이라든가 볼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의 불화와 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세기) 지나서 이제 (5세기) (8세기)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불화입니다. 그래서 고려불화 중에서 아미타불화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이 1306년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고려불화 대부분이 다 일본에 있어요. 160여 점이 있는데 거의 뭐 140점 정도가 다 일본에 있고 우리나라는 뭐 잘 없습니다. 임난과 또 고려 말 왜구를 통해서 다 일본으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없고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그 아미타불화인데요. 1306년 14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오른손 들고 왼손은 가슴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손 모양만 보고도 알 수 있는데 조선시대 되면 이 손이 이렇게 여기 오른손은 그대로 두고 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시대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하죠. 어떤 그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기 승각기를 묶는 장식이라고 그래갖고 부처님이 안에 네일을 입어요. 그 네일을 입는데 이 네일을 묶는 장식입니다. 그래서 이 장식이 드러나면은 거의 90% 14세기라고 봐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불상도 똑같이 이 승각기 장식이 이렇게 살짝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14세기다라는 걸 아시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 석굴암에 없던, 석굴암 불상이 없던 이런 중앙계주라고 머리 가운데 이렇게 보석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고려 불상에는 다 90% 다 이렇게 그 보석이 박히고 조선시대는 정상에 또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어떤 그 스타일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 명작들을 보면 명품, 명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틀리냐 하면은 그 디테일이 엄청 그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품이 뭐냐, 그 디테일을 얼만큼 완성도 있게 처리하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 디테일을 보면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꽃 문양이라든가 뭐 1m 높이가 한 1m고 세로가 1m 안 돼요. 한 뭐 50 정도 되나 이런 작은 그런 화폭에다가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의 색을 칠하고 그 위로 금으로 아주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해갖고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반짝반짝반짝합니다. 금은 안 변하죠. 그래서 반짝반짝한데 그 화폭에다가 이렇게 아미타분 한 분만 그린 것을 독존이라고 부릅니다. 아미타 독존. 독존이라고 그래서 아미타 한 분만 그린 것이고 여기서 보면은 이런 그 투명, 그 고려불화의 특징이 투명한 표현이거든요. 이런 두광에 또 거신광을 또 신광을 또 해갖고 투명하고 또 여기 옷도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투명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는 시주, 권복수라는 분이 시주를 해서 돈을 대서 대덕 10년 1306년에 법계 극락왕생 하기를 기원한다. 안양이 극락이거든요. 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동원 같이 발언한 사람이 도인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해서 시주 권복수라는 분이 시주를 했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바탕에 갈색으로 이렇게 바탕칠을 하고 본존만 이렇게 그 강조를 한 건데 고려 시대에는 불화가 대개 종이나 뭐 삼배 이런 거 없이 무조건 100% 다 비단에다 그렸습니다. 근데 조선 시대 가면은 삼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종이도 나타나고 비단도 그려지고 말기 가면 면, 코튼, 면에다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료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식이 엄청 요란하죠. 독존 외에
좌우에 관음보살과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그리는 그 화면 구성을 아미타 삼존도라고 합니다. 3존이죠. 아미타, 관음, 세지. 아미타는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 다 14세기이기 때문에 이런 장식 표시가 있고 손이 다 가슴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14세기 고려죠. 다 구슬 다 있고요. 근데 관음보살은 버들까지를 들고 정병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음보살이 연꽃을 든다고 인식을 하지만 고려시대에 연꽃 든 관음보살은 없습니다. 연꽃은 조선시대에 나타나고 고려시대 관음보살은 정병이라든가 버드나무 가지 또는 그릇을 들고 있어요. 연꽃 든 관음보살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음보살은 이제 머리에다가 보관에다가 아미타불을 모시고 이렇게 투명한 베일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투명하다고 그랬죠. 고려시대 그 어떤 제작 수법의 특징 하나가 투명함인데 이런 투명한 베일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도 지금 베일을 쓰고 있는데 대세지보살은 연꽃 위에 경책을 얹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보관에 정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를 그 상징을 통해서 이런 그 지물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 코, 입이 조선시대 불상들하고 달리 약간 경직된 조선시대의 불상하고 달리 굉장히 그 인간적인 사람에 가까운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눈, 코, 입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렇게 곱슬곱슬한 그런 머리 모양 윤곽이 나타나고 중앙계주 있고요. 그다음에 만자 문양이 있고 그 30 이상 80종호에 나타나는 그 부처님 그리는 법식에 나타나는 만자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도 법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손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그 붉은색으로 윤곽을 칠하고 또 선염이라고 그러나요? 그 가장자리에 또 이렇게 그 뭔가 그 선염을 해서 부피감, 두께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승각기 장식 14세기죠. 14세기 여기 더 자세히 보이네요. 이 발바닥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함, 굉장히 수월관음도에서 특히 대단한데 이런 관음, 손에 이게 잘 안 보이지만 버드나무 가지와 정병을 들었습니다. 정병, 디테일,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테일 대단, 그 문양들이 뭐라 말할 수 없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불화에 나타나는 그 불상이나 보살상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여기 지금 보석이 빠졌어요. 지금 빠졌고 여기도 원래 보석을 끼는데 지금 다 빠졌습니다. 빠진 상태이고요.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아미타 수인이죠. 항마축지인하고 다르죠. 이 손이 이렇게 그 바닥에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금 복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똑같이 불화와 똑같죠. 승각기 장식. 이게 몇 세기라고 그랬죠? 14세기. 여러분은 감정하실 수 있습니다. 14세기고요. 이것은 금동불입니다. 그래서 그 금동불이 참 귀한 불상인데 재료도 참 귀하고 그래서 그 금동불들 되게 아주 정교합니다. 그래서 그 불화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그 불보살상을 보면은 눈이 아주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입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눈, 코, 입이 가운데로 몰려있는 그 철불들 보면 더 아주 과장되게 그렸는데 눈이 아주 쭉 찢어져 갖고 엄청 깁니다. 입은 엄청 작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통일신라 시대 불상이나 조선시대 불상하고 아주 다릅니다. 눈에 확 띄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눈, 코, 입이 그런 식으로 과장됐다. 가운데로 몰려있는 모습, 얼굴 모습으로도 시대의 추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보관을 벗긴 모양입니다. 상투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다 지금 보관을 벗긴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 보살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절대 장식을 안 합니다. 근데 보살은 장식을 하죠. 그래서 불과 보살을 그 장식하고 안 하고 차이로도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런 영락장식이 있으면은 보살입니다. 보살. 그래서 영락장식이 지금 목걸이 장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영락장식이 지금 다리로 이렇게 그 무릎으로 지금 늘어져 있어서, 그 조선시대에 보면 이런 영락장식들이 다 사라져요. 없는데, 고려시대에 보면 이런 영락장식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불상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승각기 장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4세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 코, 입이 굉장히 조선시대의 불상이랑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금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육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금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도 그 승각기가 나타나서 14세기고요. 그다음에 그 백이가 아닌 불투명한 그런 그 흰색의 천의를 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관음보살이 버드나무나 정병이 아니라 수정 염주를 들고 있는 것이 다르죠. 그 정면향을 하고 있는 삼존이 지금 정면향을 하고 있고, 두광과 신광의 여러 겹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 구름 문양이 있고 괴수문이 나타난 대좌입니다. 정병이 있으니까 무슨 보살이겠어요? 대세지 보살이시죠. 대세지 보살. 그 다음에 여기 철불처럼 눈이 아주 길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 박물관에서 보는 그런 정병 같은 거를 들고 있으니까 관음보살이겠죠. 그래서 정병, 염주, 수정구슬, 염주, 뭐 아까 말한 그 그 버드나무 가지 이런 걸 들고 있으면 관음보살입니다. 디테일이죠. 부분도. 그 다음에 이것은 3존 말고 이제 그 8보살이 있는 9존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불화는 조선시대 불화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상단에 아무것도 안 그려져요. 그래서 상하 2단 구도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아주 높게 이렇게 그 위험 있게 그려지고, 나머지 권속들은 아무래도 그 아래에 그려져서 어떤 그 상하 관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보면 여기가 다 채워져요. 그래서 불화의 구도를 보고도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3존에서 그 관음세지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보살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 그래서 우리가 그 불화의 존명을 잘 모르겠다, 좀 석가인지 아미타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장보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지장보살이 계시면은 아미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머리에 그 두건을 쓴 그런 지장보살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아미타 구존입니다. 그래서 상하 2단 구도고, 그리고 금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둥근 보상화문이 아주 크게, 아주 그 금이 많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병 들었고, 경책 들고, 각자 지물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에는 그 붉은색 화개난에 먹으로 이렇게 그 글을 쓰지만은 고려불화는 다 금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연후 7년, 뭐 주지 대사, 안양사 주지 대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20년에 그려진 14세기에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발이 대단하죠. 그리고 정병 들었고, 관음보살, 이렇게 그
아미타불 입상이 그려져서 관음보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청년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투명광 속에 또 그 본존불의 옷들이 보여서 이 광배들은 다 투명한 광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는 이렇게 뭐 종이나 뭐 비단에만 그려지는 게 아니고 나무에다 오칠을 한 그런 그 불화가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1309년에 노영이 그린 것으로 흑칠금리 소병이라고 해서 나무판에다가 흑칠을 하고 금으로 그린 그런 작은, 아주 작은 그런 뭐라 그러나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보실 광경변상 극락도에 그 부분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부처님 앞에 그 불단 위에 이렇게 그 향 공양도 하고 꽃 공양도 하고, 여기 보면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그래서 이 꽂아놓은 이런 것들이 아마 이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촉이 있어서 어디에 꽂는 그런 그 용도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구존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미타 구존도입니다. 지장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금으로 그렸는데 특징적인 점은 이 가장자리에 그 사경변상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금강정 문양으로 이렇게 그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독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태조가 그 단무갈보살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 지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노영이 작가인데,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인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특이한 그 유일무이한 그 화기에다가 내가 누구 그렸다라고 그 쓰는 경우는 있어도 화면에다 직접 그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선입니다. 필선. 그래서 그 선 위주로 금리로 그린 거는 그 필력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뭔가 구불구불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보면은 끝단들이 전부 이렇게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구불구불한 필선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금강산이 보이고요. 어떤 산철이 당시 고려 시대의 그 일반 회화에 금강산 그림이 없는데, 아무튼 태조가 금강산에 가서 단무갈보살을 예배했다는 그런 기록에서 금강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14세기의 금강산 그림을 일부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노영이 여기 써 있죠. 화면에 노영이 그리고 그 태조 어디 여기 써 있습니다. 태조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기에 해당하는 이게 몇 년에 뭐 11년에 여기 보면 노영이라고 있어요. 노영이 삼가 그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지만은 화면에 노영 자신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는 경우는 없는 그런 유일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아미타 설법도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아미타 설법도는 끝났고요. 그 설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극락세계에서 이렇게 그 설법하는 모임, 설법하는 그림이고, 지금부터는 아미타 내용도입니다. 아미타불이 앉아있지 않고 서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아미타 내용도, 세분하면 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지만 일단 크게 그렇게 보시면은 쉽게 구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1286년에 그려진 아미타 불 내용도입니다. 굉장히 독특한데 배경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연못에 이렇게 연꽃 그림이 이어지고 연잎 위에 지금 서 계십니다. 연꽃 위에가 아니라 연잎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연잎 하나하나 이렇게 다 그려져 있고, 이것이 뭐
북송의 대단한 그림에 버금가는 그런 대단한 필력과 그 세부 디테일이 대단합니다. 그 완성도가. 여기서 보면 구름 문양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1286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금을 엄청 굵게 썼어요. 이게 앞서 본 거는 앞서 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굵어요. 굉장히 굵게 지금 돼 있고, 이 문양도 엄청 지금 크고, 그리고 이 얼굴 모양도 아주 실제 사람의 얼굴 모양, 귀족의 얼굴 모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나와서 그런데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주름에는 또 이런 식으로 주름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름 그냥 그 접혀진 부분은 못 그리고 이렇게 둥근 데다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 주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눈이 길고 코가 크고 입은 작고 해서 당시 실제 사람의 얼굴 같은, 귀족의 얼굴 같은 그런 그 기품 있는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부라고 할까요? 그런 그 얼굴 표현을 하고 있고, 조선 불화와 비교한다면, 그리고 머리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그 묘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굉장히 섬세하죠. 굉장히 섬세하고 그 길고 아주 그 섬소 목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원주 시대 불상 보면 손이 굉장히 투박해요. 또 굉장히 투박하고, 그런데 연대가 올라갈수록 부처님 손이 굉장히 여자 손같이 가늘고 길고 곱습니다. 그래서 손 모양 보고도 연대 추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원조 불화는 굉장히 색을 진하게 해서 그 바탕의 포가 이런 비단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칠했는데, 고려시대 보면은 굉장히 이 채색을 아꼈어요. 그 채색이 여러분 그림 그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료가 엄청 비싸죠.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석간주나 그런 석채들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단한 제일 비싼 걸 썼겠죠. 그래서 아껴서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얇게 썼습니다. 아껴서. 이 문양도 보면은 굉장히 보상당초함이라고 섬세한데, 이러한 똑같은 문양이 그 사경 겉표지에 똑같이 이런 그 연꽃 문양들이 그대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면은 그림마다 뭐뭐 때문에 그렸다라는, 여기서 보면은 아마도 염승익이라는 재상이 자기가 돈을 내서 이렇게 그렸다라고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상들은 어디서 유래했냐 하면은 이렇게 그 관경도 이제 그 뒤에 그 극락도에서 볼 텐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서 있습니다. 이것은 극락에서 영혼을 맞이하는, 죽은 사람, 임종하는 사람의 영혼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다 극락이니까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겠죠. 다 아미타 부처님이시고요. 다 아미타 부처님이신데, 서서 여기는 이제 그 극락에서 대중을 위해 설법하는 아미타 설법 좌세고, 여기는 실제 그 극락의 구품면모, 여기다 왕생자들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영혼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올레자, 환영영자에서 극락에서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원래는 이 분들이 왕생자의 집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연못을 배경으로 그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삼존 내용도 그 고혼들이 지금 바로 그 극락으로 왕생한 영혼들이고, 여기는 주악천들이 춤을 추는 그 극락입니다. 극락. 그래서 설법 또한 마찬가지로 삼존, 독존의 삼존 관음보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채색들이 그 진한, 확실한 게 아니라 파스텔 톤 같은 그 부드러운, 은은한 그런 중간색
색조로 그려져서 굉장히 그 부드러운 그런 그 색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내용도 하면 원래는 이렇게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구름 그려진 것이 한두 점밖에 나타나지 않아서 일본이나 중국 그림하고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름이 나타난 것으로서 이렇게 한 점이 있는데 구름을 탄 게 아니라 여기 밑에 그려졌습니다. 일본 그 동경 국립박물관에 있는 아미타 삼존도인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구름이 없이 그려지는데 굉장히 희귀한 그런 그 예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색이 오래돼서 색이 산화돼서 이렇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미타 삼존은 계속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특징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개 아미타 내용도 하면 일단 구름을 타야 됩니다. 이렇게 구름을 타야 되는데 이것이 시원이 어디냐 하면은 7세기 중국 도난굴 벽화인데 여기 보면은 가장 초기 나타나는 건데 구름을 타고 이렇게 왕생자 임종하는 집으로 와서 이제 이 영혼을 같이 데리고 대좌에 태워서 이제 같이 가는데 구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름이 그려져 있죠. 일본도 당연히 아미타 내용도 하면 구름이 다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용도 이렇게 그 죽은 사람 집으로 와서 그 대좌에다가 그 영혼을 맞이해서 이제 극락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구름이 그려진 예가 아주 희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보면은 중국 13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당연히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졌죠. 죽은 왕생자의 집으로 와서 그 영혼을 그 중국에서는 이렇게 그 왕생할 때 그 어린애 동자의 모습으로 왕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거벗은 동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고혼을 연꽃대자에 담아서 이제 그 극락으로 이제 가는데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그 구름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리움 미술관, 용인 홍안 미술관이라고 그러나 거기 있는 소장돼 있는 건데 영혼은 그려져 있어요. 왕생자의 집으로 임종하는 왕생자의 집으로는 왔으나 구름이 안 그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구름을 잘 안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연꽃대좌에 담아서 이제 극락으로 가는 것으로서 이렇게 중국 거하고 13세기하고 14세기 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상으로서 내용으로서 구존도입니다. 팔대보살이 그려져 있고 지장보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완전히 극락에서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극락인 줄 아냐 하면 배경에 이렇게 나무가 그려졌는데 이것은 현실의 나무가 아니에요. 극락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진주 그물망에 덮여 씌워지고 온갖 구슬이 영락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현실의 나무하고는 다르게 그려지고 여기는 그 왕생자들이 이렇게 그 왕생하는 그런 연못에 지금 서서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1286년도 아미타 입상 내용도처럼 실제 보면은 너무 화려한 그 채색의 그런 응용력이라 그럴까, 그 채색이 튀지 않으면서 신비한 그 석체의 그 신비한 색을 발산하고 있는데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화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관음지장만 그려진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음지장이 한 폭에 그려지거나 이렇게 다른 폭에 그려지는데 여기 그 아미타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음지장이 이렇게 두 분만 그려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조선시대 그 감로왕도를 보면은 이렇게 그 관음지장이 이렇게 그 영혼을 맞이하러, 지옥에 있는 영혼을 구제하러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관지어서 이것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로왕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미타 삼존이 구름을 타고 관음지장에 이렇게 구름을 타고 지옥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구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 있는 건데 고려불화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금이 전혀 저렇게 그려지지가 않고 그 약간 몽환적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불화는 공간이 거의 없이 꽉 차게 그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불화에 비해서 굉장히 뭐 국적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일본에는 전쟁도 많이 나지 않고 그래서 그쪽으로 간 그 불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국적이라든지 연대를 알 수 없는 불화들. 아무튼 고려불화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큰 차이가, 이런 공간이 이렇게 남는다거나 뭔가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화랑 비교해 본다면은. 그리고 금, 은을 이렇게 사용해서 사경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망한 것은 금은을 너무 쓰다 보니 국고가 탕진해서 그래서 망했다는 것도 한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불화 사경들을 엄청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원나라가 또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과 은을 엄청 썼는데, 여기서 보면은 은으로 글씨를 썼는데 굉장히 그 진하게 사용을 해서 이런 그 서체에서 이 사경 서체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불설 아미타경에서 아까 본 것 같은 영권 문양들이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금과 은으로 해서 아주 화려한 사경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 그림은 넓은 의미에서 불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금으로 아미타 삼존, 그 다음에 왕생자, 극락에 왕생한 그 고혼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모습, 그 디테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본 그 비단의 채색 그림들의 그 채색을 벗긴다면은 이와 같이 금으로 그린 금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색 불화라는 것이 아주 빈틈없이 이런 금으로 이렇게 그 윤곽을 다 그렸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 그런 그 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분만 더 하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끝나고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고려시대인데 보면은 이 손이 여기 복부나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내려갔죠. 그죠? 내려가서 차이가 나고 정상 구슬이 생겼어요. 구슬이 생겼고, 그 다음에 보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관음보살이 그 고려불화의 영향이 남아서 투명한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두건을 쓰고 있는 지장보살입니다. 고려불화의 영향이 남아서 그래도 많이 생략됐지만, 그 부분이 많이 생략되고 좀 그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려불화의 그런 영향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76년 그림입니다. 벽화입니다. 그래서 그 무의사 벽화가 그 후불벽으로 남아 있는데, 원래 그 조선시대에는 탱화가 그렇게 그 엄청난 크기로 걸려 있지만, 원래는 고려시대에는 벽화가 죽을 전에 후불 그 벽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 그런 사원벽화의 영향이 남아있는 그 흔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미타 내용도가 1476년에 와서 이렇게 구름으로 휩싸여 갖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3존, 그리고 해서 이게 아미타 구전 형식 여기 추가해서 1476년에 이렇게 나한상들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비로소 구름이 이렇게 나타난 아미타 조선시대 조선전기 내용도입니다. 이것은 그 벽에 그려진 무의사 벽에 그려진 건데 석가설법도입니다. 어떻게 석가설법도인 걸 아냐 하면은 이렇게 산이, 이게 영축산이에요. 영축산이고 석가 문수보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76년이라 정상계주가 아직 안 보이고 조선 초기 때문에 그 과도기죠. 여말 선초에 정상계주만 보이고 그다음에 손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석가모니인데 아미타 부처님의 손 모양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15세기에는 그 항마촉진을 하지 않은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조선시대니까 이렇게 정상계주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이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 있고 왼손이 그리고 손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투박하고 그리고 목이 없어 이렇게 움츠린 듯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듯한 그런 그 목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역시 전부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꽃을 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칠전도입니다. 이것이 1776년인데 그 조선시대는 아미타 부처님인데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리면 영산회상도가 되고 열애를 그리면 약사회상도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구도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상하 2단 구도로 나뉘어갖고 상단에 아무것도 안 그렸지만 조선시대는 이렇게 꽉 차게 그립니다. 이거를 군도 형식이라고 무리군자 써서 군도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운데 부처님하고 권속들만 다를 뿐 그 배치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배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삼존이 있고 그다음에 사천왕이 있고 사천왕이 생겼죠. 그다음에 10대 제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장보살이 계시고 해서 이것이 그 조선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부도 형식입니다. 불, 보살, 사천왕, 10대 제자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형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보살마다 존명이 써 있어요. 존명. 이게 동방천왕, 북방천왕, 남방천왕 이렇게 써 있어서 우리가 이게 사천왕 존명을 잘 몰랐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천왕의 존명을 확인하게 되고 여기는 사리불 존자가 이렇게 법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 천은사 아미타 극락회상도로 인해서 그 아미타불의 존명 그 권속들의 존명이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도가 모든 그 불보살상 불상에 있어서의 모든 같다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존만 바꾸고 협시만 이렇게 석가 항마촉진하고 문수보현 사천왕 10대 제자 하면 이게 영산회상도가 되고 약사 하면은 약사 이렇게 그 약합 들고 일광보살 월광보살하고 이렇게 12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약사 회상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상 배치구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신색이 많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느슨해진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그 19세기 작품입니다. 여기는 아마 발을 들었을 거예요. 발을 들고 뭔가 신색 호분을 많이 사용하고 좀 약간 앞시대보다는 좀 약간 좀 다른 그런. 그리고 1850년을 전후해서 석체를 안 쓰고 그 화학 안료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 갖고 그 전통 불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채색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색들 이렇게 전부 전통 앞서의 색깔들하고 틀리죠. 이것은 화학 안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 안료가 석체가 아니죠. 그래서 전통 불화하고 거리가 먼 20세기 불화인 것을 뭔가 어지럽죠.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긴 족자형인데 이렇게 옆으로 긴 액자형으로 이렇게 변한다든가 색깔도 우리가 전혀 보도 듣도 못하는 그런 채색을 이렇게 회색인지 뭔지 이렇게 칠하고 전통 안료에서 안 나오는 그런 뭔가 다 채색들이 이렇게 어우러지지 못하고 전부 다 제각기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튀는 그런 희한한 그런 그림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